먼저 우리 대구대학교 법과대학의 특성화 사업이라고 모의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팀원을 구성을 해서 마지막 차가 끄길까지 이렇게 때까지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업무에서 야기해서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저희는 본 사건을 각색하여 그 정범에 대한 공범에게 죄가 성립하는지 그 여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려 합니다. 사건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정범은 김군입니다. 저희 모의재판의 주연은 정범인 김군이 아닌 김군에게 살인 사실을 전해 듣고 사체의 일부를 전해받은 박공범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등장할 피고인 박공범이 공범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증인 김군, 즉 정범의 진술에 따라 관람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청판 시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80조를 보면 공판장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떤 법적 관행도 본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들어주세요.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손가락, 폐 등과 같이 사람의 특정 조직에 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고인과 김군은 2017년 3월 하순경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하는 피고인을 위해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김군이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가방을 열어본 후에 손가락이 들어있어서 그때서야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김군의 행동은 평소 커뮤니티 내에서의 활동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왜 사람을 죽여내게 요청했습니까? 박공범이 나에게 전업성 있는 자아가 있다고 하면서 살인을 부추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검사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주신분 제대로 하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박공범을 알고 난 뒤로부터 법행 당일까지입니다. 10차례 이상입니까? 네, 20차례 이상입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30차례 이상입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누구를 죽일까 얘기하다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초등학교가 보이네 라고 했는데 박공범이 그럼 거기 애들 중 한 명이 죽게 되겠네. 그럼 박공범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말이 되네요? 재판장님,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유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언행에 주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해도 됩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저 녀석이 감사달라 했어요. 저를.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동기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저는 단순한 사이버상의 커뮤니티를 즐겼고 그 커뮤니티는 취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김군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한 적도 없어요. 커뮤니티를 한 것도 죄입니까? 그럼 그 커뮤니티 이용자 모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지방법원 2017 고합 2406 피고인 박공범에 대한 살인사건 및 사체 유기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범행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5살 때 나무에서 떨어진 후로부터 자신이 독립투사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는 등 해리성 정체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존재하고 있어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정의 상태가 되면 다른 인격이 나온다는 것 또한 검사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이는 피고인의 유죄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것을 알고 술을 마셔서 그 증상을 이용할 수도 있었겠군요.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주의하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격을 특정해서 불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학계에 발표된 바가 없어서 확실히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 규칙 제74조 증인 신문의 방법에 위배된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소송 규칙 제74조 제2항에 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질병의 경우 증상이 다양하여 전문가의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바 이는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계속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당에 도착할 때쯤 큰 소리와 비명이 들려서 확인하려고 뛰어갔더니 강당에서 학생들이 도망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범행 현장에서 증인은 피고인을 목격하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아주 혼란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그 와중에서도 피고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물건을 들여주시는 분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 3번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말 술을 마신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러한 사건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극히 심신상실의 적용을 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심신상실로 무죄가 적용된다면 이는 자신의 질병을 이용한 또 다른 범죄자를 낳을 것입니다. 우선 증인 홍명우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질병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아직 학계에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만큼 그 가능성의 판단에는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증명되었다고 하나 당시 그 인격이 어떠한 인격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입증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에게 거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즉 검사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창의생명보험을 비롯한 7개 보험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총 15억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성수를 형법 제250조 살인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아내를 죽인 사실이 없습니다. 변호인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우선 양심에 따라 손님과 목팬 역시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유죄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우선 임탄근 변호인 측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졸음운전이라고 하는데 로된 일로 인해 피로가 쌓인 피고인이 충분히 졸음운전으로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쓰시던 수첩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할 일을 적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 항상 따르셨습니다.
피고인은 평소에 우울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해준 수면제를 복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면제를 피고인이 썼다는 어떤 근거도 정황도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서의 이 피고인의 부부관계는 지훈이 말한 것처럼 서로에게 책이 정말 강했고, 피고인은 심지어 아내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런 남편입니다. 피해자는 운전 시작 전부터 커피를 마셨으며 그 안에 졸피뎀 성분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구구터널을 들이받아 사망의 결과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하늘의 맹세코 진짜 저는 아내를 죽인 사실이 없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깨놓은 도자기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과 사건 현장의 감식 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돌고래 사진을 제출합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사망 시까지 남편을 맡은 신경외과 의사 김민석과 검사 측 조사 결과 뇌현암으로 지명된 유준표, 그리고 사건 당시 집에 있었던 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전 저런 것들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피고인은 지금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증거물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네. 네, 메시지 대화를 보시면 2017년 6월 28일경 내연강으로 지목된 유준표가 피고인에게 동거하기를 원하고 피고인이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검사 측에서는 확실한 증거 없이 단지 방법이라는 단어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 하나로 피고를 계획살인 용의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혈흔이 묻은 선반은 명백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과였다는 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이 피고인이 머리를 가격하여 살해했다고 하면 사망의 혈흔이 퍼져 있을 것이고 선반에만 피가 묻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방어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미쳤고 이에 선반의 뒤통수를 부딪히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요? 곧 있으면 둘이 살 수 있다고 말하길래 곧 이혼한다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에 대해 얘기할 때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나요? 남편이 자주 때린다는 얘기를 하고 푸념을 하긴 했는데 미워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로 잘 맞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장병구는 피고인 박민아가 준 땅콩에 들어간 미숫가루를 먹고 죽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숫가루를 언제 먹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가게가 마칠 때쯤에 미나가 병구랑 저한테 미숫가루를 담는데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미숫가루를 먹은 병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길래 어찌나 놀랐던지. 증인,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잘 듣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임금의 차이를 뒀다고 앞서 증언을 했는데요. 늦게 들어온 피해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음 변호인 측 증인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증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하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속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땅콩 알레르기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땅콩을 섭취해야 합니다. 피고가 피해자에게 준 미숫가루에 상당한 양의 땅콩이 함유되어 있다면 보통 사람들도 알아차릴 만큼 많이 땅콩의 향과 맛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도와준 거 아닙니까?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피해자인데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정숙하세요.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건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절대 고의로 인해 저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명히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호의의 표시인 줄 알았던 피해자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역 8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 진짜 고의가 아니었고 순수하게 건넨 것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판결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벌어진 일인 점이라 본다. 또한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